난거지 같은 집에 시집 안 가? 혼담이 들어왔습니다. 양반과 외아들이라 했지만 집안이 너무 가난하다는 이유로 첫째 딸은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보내온 예물을 본 순간 어머니의 마음이 달라졌지요. 첫째 딸은 못 보내겠고 예물은 놓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기막힌 결정을 내립니다. 첫째 딸 대신 늘 시키는 대로만 살아온 둘째 딸을 그 집으로 보내기로 한 것이었지요. 둘째 딸은 끝내 제 뜻 한 번 말하지 못한 채 시집길에 올랐고 어머니와 첫째 딸은 마치 골칫거리를 덜어낸 듯 안도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가난한 집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뜻밖의 운명이었습니다. 조선 시대 한양 어느 고을에 김진사라는 인품 좋은 양반이 살고 있었지요. 그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어린 딸 서희가 있었습니다. 서희의 어머니도 마음씨가 곱고 자상한 데다 집안 형편도 넉넉한 편이어서 세 식구는 큰 걱정 없이 화목하게 살아갔습니다. 덕분에 서희는 어려서부터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지요. 그런데 서희가 10살 되던 해, 어머니가 병을 얻었습니다. 처음에는 며칠 쉬면 나아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병세는 좀처럼 호전되지 않았고 날이 갈수록 몸은 더욱 쇠약해졌지요. 끝내 서희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어린 서희는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목 놓아 울었고 김진사 역시 아내를 잃은 슬픔에 한동안 넋 나간 사람처럼 지냈습니다. 하지만 김진사는 어린 딸이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엄마 없이 어린아이를 돌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지요. 그래서 김진사는 오래 고민한 끝에 어린 딸을 위해 후처를 드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새어머니 최 씨가 집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최 씨는 서희보다 1살 위 딸 금주를 데리고 왔지요. 최 씨는 정말 흠잡을 데 없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김진사에게도 서희에게도 한없이 다정하게 굴었지요. 추운 날이면 서희의 차가운 손을 꼭 잡아주었고 밥상에 마주 앉으면 반찬도 하나하나 직접 챙겨주었습니다. 밤에 서희가 죽은 어머니 생각에 훌쩍일 때도 등을 토닥이며 달래주곤 했지요. 서희 역시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새어머니를 제법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서희가 14살 되던 해, 김진사마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평소 큰 병치레 한 번 없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더니 며칠을 앓다가 끝내 눈을 감고 말았지요. 서희는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목 놓아 울었지만 아버지는 끝내 다시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서희 곁에는 버팀목이 되어줄 사람은 더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석 달쯤 지나자 집안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사소한 일처럼 보였지요. 어느 날 문득 보니 서희 방에 있던 어머니의 작은 화장대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한참을 찾고 또 찾은 끝에 그것이 금주방으로 옮겨진 것을 알게 되었지요. 어머니가 남긴 저고리도 어느새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서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그 옷이 어디 있느냐고 묻자 최 씨는 낡아서 치워버렸다고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저고리는 낡은 옷이 아니었습니다. 서희가 아끼고 또 아껴 몇 번 꺼내 보지도 못한 옷이었지요. 그 일을 겪고 나서야 서희는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에서 사라지는 것은 어머니의 물건만이 아니었습니다. 서희의 자리 또한 조금씩 지워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서희는 본래 지내던 방에서 밀려나 예전에 하인들이 쓰던 낡고 허름한 방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그 방은 좁고 퀴퀴한 냄새가 났으며 겨울이면 찬 기운이 벽 틈으로 그대로 스며들었지요.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최 씨는 제 몸치장에는 조금도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비단 옷과 번듯한 장신구를 잇따라 들여왔고 금주에게도 좋은 옷과 맛난 음식을 아낌없이 챙겨주었지요. 그 뒤로 서희의 삶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집안일을 거두는 정도였다면 이제는 집안의 온갖 일이 서희 몫이 되어 버렸지요. 새벽이면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부엌에 불을 떼고 물을 깃고 아침상을 차려야 했습니다. 금주방에 새순물을 떠다 놓는 일도 서희 몫이었고
밥상이 끝나면 상을 치우고 설거지까지 해야 했지요. 낮에는 빨래를 하고 마당을 쓸고 장독대를 닦다가 저녁이 되면 다시 부엌으로 들어가 밥을 지었습니다. 하루 종일 일만 했지만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건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금주는 고운 비단 저고리를 입고 느긋하게 늦잠을 즐겼지만 서희는 해가 뜨기도 전에 찬물에 손을 담가야 했지요. 금주가 따뜻한 방 안에 앉아 머리를 곱게 빗고 있을 때 서희는 부엌 아궁이 앞에 쪼그려 앉아 연기를 들이마시며 밥을 지었습니다. 한 지붕 아래 살고는 있었으나 두 사람의 삶은 이미 너무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느 겨울 새벽, 서희가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오다가 그만 물동이를 떨어뜨리고 말았지요. 손이 너무 얼어 감각이 둔해진 탓에 힘을 제대로 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물동이는 마당에 떨어져 산산이 깨졌고 애써 길어온 물도 그대로 흙바닥에 흘러버렸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나온 최 씨는 아침부터 서희를 향해 모진 말을 퍼부었습니다. 물 한 동이 길어오는 일조차 못하니 대체 내가 제대로 하는 일이 무엇이냐? 금주도 방문을 열고 나와 그 모습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지요. 하지만 그 얼굴에는 걱정도 안쓰러움도 없었습니다. 서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차가운 마당에 무릎을 꿇고 깨진 조각들을 하나씩 주워 담았습니다. 손끝은 이미 얼어 감각조차 희미했지만 마음은 그보다 더 차갑게 썩어갔지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만 해도 분명 이 집의 귀한 딸이었던 자신이 이제는 누구 하나 감싸주지 않는 집안 일꾼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도 서러웠습니다. 그런 날들이 이어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서희는 부엌 아궁이 앞에 쪼그려 앉아 불을 떼고 있었지요. 그날따라 잠깐 짬이 나자 서희는 품 안에 숨겨두었던 낡은 서책 한 권을 조심스레 꺼내 들었습니다. 그 책은 예전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보던 책이었습니다. 저 책을 들여다보고 있노라면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고 어머니의 손길도 바로 곁에 머무는 것만 같았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 금주가 부엌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금주는 얼굴을 잔뜩 구긴 채 서희를 보자마자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쳤지요. 오늘 내 방 청소했지? 장신구 하나가 없어졌어. 당장 찾아내. 서희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며 아니라고, 자신은 본 적도 없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금주는 그런 말 따위는 들으려 하지 않았지요. 오히려 서희 손에 들린 서책을 보더니 눈살부터 찌푸렸습니다. 내가 지금 한가롭게 책이나 보고 있을 때야.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금주는 서희 손에서 서책을 낚아챘습니다. 서희는 다급히 손을 뻗으며 안 된다고, 그것만은 안 된다고 매달렸지만 금주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지요. 그리고는 망설임도 없이 그 서책을 활활 타오르는 아궁이 속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서책은 불길에 닿자마자 가장자리부터 금세 검게 타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서희는 너무 놀라 비명도 제대로 지르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지요. 이내 정신을 차리고 아궁이 앞으로 달려들었지만 이미 불길은 종이를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책장은 순식간에 검은 재로 변해갔고 그 안에 남아있던 지난날의 흔적도 함께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희는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불에 타버린 것은 낡은 서책 한 권만이 아니었지요. 그 책장을 넘길 때마다 떠오르던 부모님의 목소리와 웃음, 그리고 그 시절의 따뜻한 기억마저도 함께 재가 되어 흩어진 것만 같았습니다. 서희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렇게 고된 시간들이 흘렀습니다. 서희는 어느새 20이 되었고 금주는 21가 되었지요. 그러나 세월이 흐른다고 해서 서희 처지가 나아지는 일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최 씨의 구박은 해가 갈수록 더 심해졌고 금주 또한 이제는 서희를 같은 집안 식구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무렵이었습니다. 최 씨와 금주의 씀씀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습니다. 금주는 철마다 새 옷을 지어 입어야 했고 최 씨는 이웃 부인들 앞에서 체면을 세우느라 값비싼 물건을 자꾸만 사들였지요. 김진사가 살아있을 때 모아둔 재산이 제법 있었지요. 그러나 그 재산이 해마다 줄어드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 집에서 서희뿐이었습니다. 곳간의 쌀이 얼마나 남았는지, 광일 포목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 서희는 날마다 드나들며 제 눈으로 보고 있었으니까요. 금주는 입만 열면 혼처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21가 되도록 시집을 가지 못한 것도 제 탓이 아니라 눈에 차는 자리가 없어서라고 여겼지요. 어느 집에서 혼담이 들어와도 금주 마음에 드는 데가 없었습니다. 이 집은 세간이 변변치 않다 하고, 저 집은 사는 고을이 너무 궁벽하다 하고, 또 다른 집은 시어머니가 까다로울 것 같다 하며 번번이 물리쳤지요. 최 씨 또한 친딸이 귀하다며 늘 금주 편만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서희의 혼사는 입에 올리지도 않았지요. 서희를 시집 보내고 나면 이 집안의 온갖 허드렛일을 누가 맡겠습니까? 밥 짓고 빨래하고 물 깃는 일을 도맡아 할 사람이 사라지니 최 씨로서는 서희를 내보낼 까닭이 없었던 것입니다. 서희는 그런 사정을 짐작하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한들 달라질 것이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저 날마다 주어진 일을 하고 시키는 대로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또 하루가 저물었습니다. 서희는 부엌 뒷문을 열고 잠깐 바깥을 내다보았습니다. 어두운 하늘에는 별이 몇 개 떠 있었지요. 어머니가 살아계실 적에는 저 별을 함께 올려다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는데 이제는 별을 보아도 그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해 늦가을 뜻밖의 혼담이 들어왔습니다. 이웃 고을에 사는 이씨 성을 가진 양반가에서 중매쟁이를 보내온 것이었지요. 중매쟁이 말에 따르면 그 집은 어머니와 아들 단둘이 사는 집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홀어머니가 아들 하나를 키워왔다고 했지요. 아들 이름은 이현이었고 나이는 25이었습니다. 최 씨는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귀가 솔깃했습니다. 양반과 외아들이라면 혼처로 아주 나쁘지는 않다고 여겼지요. 그런데 중매쟁이 이야기를 더 들어보니 그 형편이 몹시 어려웠습니다. 노는 면 맞이기가 되지 않았고 집도 허름했으며 하인 하나 둘 형편이 안 되는 살림이었지요. 최 씨가 금주를 불러 이야기를 꺼냈지요. 금주는 듣자마자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그런 집에는 못 가요. 어머니, 저더러 그런 궁한 살림을 하라는 말씀이세요? 금주는 질색하며 싫다고 했습니다. 하인도 없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림까지 해야 한다니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고 했지요. 그런데 며칠 뒤 중매쟁이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빈손이 아니었지요. 이현의 어머니가 며느리를 맞으려고 몇 해에 걸쳐 모은 돈을 예단으로 보내온 것이었습니다. 비단 몇 필과 은자, 몇 냥이 보자기에 곱게 쌓여 있었지요. 넉넉지 못한 살림에 이만큼을 모으려면 얼마나 아끼고 또 아꼈을지 보지 않아도 짐작할 만한 정성이었습니다. 최 씨는 그 보자기를 풀어보는 순간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머릿속으로 셈이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지요. 금주는 저런 집에 못 간다고 했으니 본래라면 이 혼담은 물리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 예단도 도로 내주어야 했지요. 최 씨는 그게 못내 아까웠습니다. 그때 최 씨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금주 대신 서희를 보내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예단은 그대로 챙길 수 있었고 가난한 집이니 혼수를 거창하게 마련해 줄 필요도 없었지요. 입 하나 덜어내면서 손에 쥘 것은 챙길 수 있으니 최 씨로서는 마다할 까닭이 없었습니다. 최 씨는 금주에게 이 이야기를 꺼냈고 금주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잘 됐네요. 서희가 가면 되겠네. 그렇게 일이 정해졌습니다. 정작 서희 마음을 묻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요. 며칠 뒤 최 씨가 서희를 불렀습니다. 서희야, 너도 이제 시집갈 나이가 되었구나. 이웃 고을에 혼처가 하나 들어왔는데 양반과 외아들이라 하니 내가 가면 좋겠구나. 서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8년을 같이 사는 동안 최 씨 입에서 자기 혼사 이야기가 나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서희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시집을 간다는 일이 두려웠지요. 친정에서도 이토록 힘겹게 살아왔는데
시댁에 가면 얼마나 더 고된 날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싶었습니다.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들 틈에 들어가 다시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할 거라고 생각하니 앞이 캄캄했습니다. 혼례 날도 이내 정해졌습니다. 준비할 것도 없었지요. 이현의 어머니가 정성껏 보낸 예단은 고스란히 최 씨 손에 들어갔고 서희에게 돌아온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서희는 자기가 입던 옷 몇 벌을 보따리에 쌌고 어머니가 남긴 작은 빚 하나만 품에 넣었습니다. 그 빚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서희 손에 쥐어준 것이었는데 그것만은 최 씨도 끝내 빼앗지 못했지요. 혼례는 몹시 초라하게 치러졌습니다. 잔치상도 변변치 않았고 하객도 몇 되지 않았지요. 금주는 얼굴조차 비치지 않았고 최 씨는 형식적으로 자리를 지켰을 뿐 서희 얼굴을 한 번도 제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가마에 오를 때 서희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자기가 태어나 자란 집이었지요. 어머니와 살던 집이었고 아버지와 함께 웃던 집이기도 했습니다. 그 집에서 서희는 한때 귀여운 딸로 살았고 또 오랜 세월을 남의 손처럼 부려지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을 떠나는 순간까지도 아무도 서희 손을 잡아주지 않았고 행복하게 잘 살라는 말 한마디 건네는 이조차 없었습니다. 가마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희는 가마 안에서 고개를 숙인 채 눈을 감았지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울어봤자 그 마음을 받아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가마는 천천히 마을을 벗어났고 서희는 제 앞에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 안에 몸을 실은 채 멀어져 갔습니다. 가마가 멈춘 것은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이었습니다. 서희는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밖으로 나왔지요. 그리고 조심스레 눈을 들어 시댁을 바라보았습니다. 들은 대로 허름한 집이었습니다. 기와집이 아니라 초가였고 마당도 좁았으며 담장도 낮았지요. 서희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여기서는 또 얼마나 고된 날들을 살아야 할까? 시어머니는 얼마나 모진 사람일까? 그런데 마당에 서 있던 사람이 서희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센 여인이었지요. 이현의 어머니였습니다. 그 여인은 서희에게 가까이 다가와 두 손을 감싸주며 말했습니다. 오늘 고생했구나. 먼 길 오느라 힘들었지. 서희는 그 자리에서 순간 굳어버렸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들어보았는지조차 선뜻 떠오르지 않았지요. 시어머니는 그런 서희를 재촉하지 않고 조용히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방은 작았지만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지요. 이불은 가지런히 개어져 있었고 작은 상 위에는 물 한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먼 길 왔으니 일단 좀 쉬어라. 저녁은 내가 차릴 테니 아무 걱정 말고. 서희는 또 한 번 멈칫했습니다. 친정에서는 늘 자기가 밥을 차리는 쪽이었지 누가 자신을 위해 밥상을 준비해 준 적은 없었으니까요. 아닙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손님이다. 시집 온 첫날부터 일을 시켜서야 되겠느냐? 오늘은 푹 쉬어라. 서희는 그 말이 몹시 낯설었습니다. 손님이라니요. 서희는 살아오면서 어디에서도 손님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친정에서는 오래전부터 식구라기보다 일꾼처럼 살아왔고 시댁에 와서도 마찬가지일 거라 여겼지요. 그런데 이 사람은 다짜고짜 일을 시키기는커녕 쉬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저녁상이 들어왔습니다. 차림은 소박했습니다. 나물 몇 가지와 된장찌개 그리고 밥 한 그릇이 전부였지요. 그런데 서희는 제 앞에 놓인 밥그릇을 보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친정에서는 늘 최 씨와 금주가 먼저 먹고 난 뒤 부엌 한쪽에서 식은 밥을 대충 밀어 넣곤 했습니다. 따뜻한 밥을 제 몫으로 받아본 것이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지요. 그런데 지금 이 작은 상 위에는 분명 서희 몫에 따뜻한 밥이 놓여 있었습니다. 많이 먹어라. 가마를 오래 타서 배가 고플 테니.
서희는 고개를 숙인 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는 순간 눈물이 쏟아질 것만 같았지요. 모진 말을 듣고도 참았던 눈물이 어찌하여 이런 따뜻한 말 앞에서는 자꾸만 차오르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첫날 밤을 치를 시간이 되었습니다. 서희는 방 안에 홀로 앉아 이현을 기다렸지요.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으고 고개를 숙인 채 꼿꼿이 앉아 있었습니다. 심장은 쉴 새 없이 두근거렸습니다. 기대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었지요. 잠시 뒤 방문이 열렸습니다. 누군가 방 안으로 들어와 서희 맞은편에 조용히 앉는 기척이 느껴졌지요.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때 이현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고개를 들어도 됩니다. 서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제야 이현의 얼굴이 또렷이 보였지요. 눈매는 부드러웠고 입가에는 잔잔한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모질어 보이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어딘가 모르게 서희 마음을 조금 누그러뜨리는 얼굴이었지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이상하게 낯설게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현은 서희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어쩐지 묘했지요. 막 처음 만난 사람을 보는 눈빛이라기보다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이를 조용히 마주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잠시 뒤 이현이 천천히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보자기에 곱게 쌓인 물건이었지요. 이현은 그것을 서희 앞에 조심스레 내려놓고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혹시 알아보시겠습니까? 서희는 조심스럽게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주머니 하나가 들어 있었지요. 빛바랜 붉은 천으로 만든 주머니였는데 한쪽 귀퉁이에 조그맣게 매화 한 송이가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서희는 그것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손끝이 가늘게 떨려왔지요. 그 주머니를 서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5년 전 겨울, 서희가 제 손으로 한 땀 한 땀 술을 놓아 만든 것이었으니까요. 이현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5년 전 겨울, 저는 산길에서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서희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이현을 바라보았습니다. 5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그때 서희는 17이었고 금주는 18이었지요. 최 씨를 따라 절에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새해를 앞두고 절에 가 불공을 드리는 것이 그 집안의 오랜 풍습이었으니까요. 금주는 비단 두루마기를 입고 가마를 타고 서희는 무명옷 차림으로 걸어서 그 뒤를 따랐습니다. 문제가 생긴 것은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산길을 넘어야 했는데 그날따라 해가 일찍 기울고 사방이 빠르게 어두워졌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 산길 아래쪽에서 사람 신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맨 먼저 그 소리를 알아챈 것은 서희였습니다. 어머니, 저 아래 누가 쓰러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최 씨는 귀찮다는 듯 듣고도 모른 척했고 금주는 무섭다며 가마 안에만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 건 신경 쓰지 말고 어서 가요. 최 씨와 금주는 그대로 발길을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서희는 차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죽어가는 듯한 소리를 듣고도 모른 척할 수는 없었지요. 서희는 일행 눈을 피해 살짝 길을 벗어나 소리가 나는 쪽으로 조심스레 내려갔습니다. 산길 아래 바위 곁에는 젊은 선비 하나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머리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고 옷은 이리저리 찢겨 있었지요. 산적에게 변을 당한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서희는 겁이 났습니다. 다리가 떨리고 손끝도 싸늘해졌지요. 하지만 그대로 두고 가면 이 사람은 정말 목숨을 잃을 것만 같았습니다. 서희는 떨리는 손으로 선비의 상처를 살폈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많이 나고 있었지요. 서희는 품속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제 손으로 만든 것이었는데 그 안에는 작은 동전 몇 잎과 말린 약초가 들어 있었습니다. 서희는 그 안의 것들을 급히 쏟아내고
그 주머니 천으로 선비의 머리를 눌러 피를 막았습니다. 그 뒤 서희는 산 아래 마을까지 정신없이 뛰어내려갔습니다. 숨이 차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지만 어떻게든 사람들에게 사정을 알려야 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들것을 들고 함께 산으로 올라갔고 쓰러져 있던 선비를 마을로 옮겼습니다. 그 뒤로 서희는 그 선비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최 씨는 제멋대로 일행에서 빠져나갔다며 서희를 몹시 꾸짖었고 서희는 그 일을 다시는 입 밖에 낼 수 없었으니까요. 다만 가끔 혼자 있을 때면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났을까? 부디 목숨은 건졌으면 좋겠다고 말입니다. 이현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저를 살린 사람이 누구인지 저는 오랫동안 알지 못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마을 사람들 손에 옮겨진 뒤였고 저를 구해준 사람은 떠나고 없었으니까요. 서희는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한 채 그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리에는 이 주머니가 묶여 있었습니다. 피를 막으려고 눌러준 것이었지요. 저는 이 주머니를 5년 동안 간직했습니다. 언젠가 이 사람을 꼭 찾아 은혜를 갚겠다고 마음먹으면서요. 이현이 서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수소문을 했습니다. 그날 절에서 내려오던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그 가운데 젊은 여인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알아보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마침내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는 것을요. 서희는 말을 잃었습니다. 입술은 떨렸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지요. 저는 당신을 찾기 위해 혼담을 넣었습니다. 살림은 넉넉하지 못하고 내세울 것도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겠다는 마음만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습니다. 그제야 서희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흐르는 눈물이었지요. 그토록 긴 세월을 남의 손처럼 부려지며 살아오면서도 이를 악물고 버텼는데 어찌하여 지금 이 말 앞에서는 눈물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산길에서 서희는 참으로 두려웠습니다. 산적이 아직 근처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겁이 났고 어두워지는 산길도 무서웠지요. 그런데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습니다.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모른 척하는 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서희는 그 일을 대단한 일이라 여겨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었지요. 그런데 그 일이 5년의 세월을 돌아 이렇게 되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떠밀리듯 시집온 이 집이 알고 보니 오래전 제 마음 하나가 닿았던 자리였다는 것을요. 이현이 조용히 서희의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참 따뜻한 손이었지요. 이제부터는 혼자 견디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곁을 지키겠습니다. 서희는 그 손을 꼭 쥔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려 두 사람이 맞잡은 손등 위로 조용히 떨어졌지요. 방 바깥에서는 차가운 겨울바람이 스치고 있었지만 그 작은 방 안만큼은 오래 있고 지냈던 온기로 가만히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서희의 삶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서희를 며느리라기보다 딸처럼 아껴주었지요. 아침이 되면 서희는 습관처럼 먼저 부엌으로 가려 했지만 시어머니가 늘 말렸습니다. 아직 어두운데 뭘 그리 서두르느냐? 조금 더 자거라. 서희는 그 말이 좀처럼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친정에서는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 아궁이에 불부터 떼야 했으니까요. 서희가 새벽부터 마당을 쓸고 있으면 이현이 다가와 말없이 빗자루를 받아들었지요. 제가 할 테니 들어가 쉬십시오. 서희는 처음엔 한사코 사양했습니다. 남편이 마당을 쓴다는 것은 생각조차 해본 적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현은 조금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집안일에 남자 일, 여자 일이 따로 있겠습니까? 함께 사는 사람이 함께하면 되는 것이지요. 서희는 그런 말을 난생 처음 들어보았습니다. 이현이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고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죽을 끓이고
서희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곤 했습니다. 이런 집도 있구나.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서희는 그제야 조금씩 알게 되었지요.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현은 글 공부에 더욱 힘을 쏟았습니다. 새벽부터 밤늦도록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지요. 서희는 그런 이현 곁에서 등잔에 기름을 채우고 밤참을 차려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현은 가끔 미소를 지으며 말하곤 했지요. 당신 덕분에 제가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습니다. 서희는 늘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한 일이 없습니다. 서방님께서 스스로 애쓰시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현은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곁에 있어 준이 애쓸 힘이 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오래도록 서희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해가 지나고 이현은 마침내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기쁜 소식이 전해지던 날 시어머니는 끝내 눈물을 보였고 서희는 마당에 서서 한동안 하늘만 올려다보았지요. 5년 전 산길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던 그 사람이 이제는 나라의 벼슬을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현은 벼슬길에 올라 마침내 한 고을의 원님이 되었습니다. 작은 고을이었지만 그는 맡은 일을 바르게 하려 했지요. 백성들의 말을 귀담아 듣고 억울한 사정이 있으면 그냥 넘기지 않았습니다. 서희는 그런 이현 곁에서 살림을 꾸리며 처음으로 제 삶을 살아간다는 느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편 친정 소식은 점점 좋지 않아졌습니다. 최 씨와 금주의 씀씀이가 좀처럼 줄지 않았기 때문이었지요. 집안 살림은 이미 오래전에 기울기 시작했고 급기야 빚까지 쌓이게 되었습니다. 최 씨는 빚을 막아보려고 집문서까지 담보로 잡혔지요. 금주는 여전히 눈이 높아 시집을 가지 못했고 29이 되도록 혼처 하나 제대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소문이 퍼졌습니다. 가난한 집에 시집갔다던 서희가 뜻밖에도 복되게 산다는 소문이었지요. 남편은 과거에 급제 회원님이 되었고 시어머니와도 정답게 지내며 부부 금슬 또한 좋다는 이야기가 이웃 고을까지 번졌습니다. 최 씨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제 손으로 밀어보낸 서희는 편안히 자리를 잡았는데 그토록 귀하게 키운 금주는 여전히 제 혼사도 정하지 못하고 있었으니 속이 쓰릴 수밖에 없었지요. 끝내 최 씨는 서희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빚이 목까지 차올라 이제는 집을 빼앗길 지경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최 씨와 금주가 관아를 찾아왔습니다. 서희는 오랜만에 보는 두 사람 앞에 담담히 서 있었지요. 먼저 입을 연 것은 최 씨였습니다. 서희야, 그동안 잘 지냈니? 내가 잘 산다는 소식을 듣고 어찌나 기뻤는지 모른다. 서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8년 동안 자신이 어떤 세월을 견뎌왔는지 그 일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저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잠시 뒤 최 씨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친정 형편이 좀 어려워졌다. 내가 조금 도와줄 수 없겠니? 그때 금주가 옆에서 못마땅한 얼굴로 끼어들었지요. 내가 원님 부인인데 친정 좀 돕는 게 뭐가 그리 어렵다고 그래? 그 말을 듣는 순간 서희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깨달았습니다. 저 사람들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구나. 예전이나 지금이나 필요한 게 생기면 남의 것을 먼저 당겨 쓰려는 마음 그대로구나. 미안함은 없고 그저 손을 벌리기 위해 찾아왔을 뿐이구나. 바로 그때 이현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최 씨와 금주를 한번 바라본 뒤 조용히 서희 곁에 섰지요. 그리고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어머님께서는 서희에게 보내온 예단을 모두 혼자 챙기셨습니다. 또 오랜 세월 서희를 딸답게 대하지도 않으셨지요. 그 일을 설마 잊으신 것은 아니시겠지요? 최 씨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금주 또한 입을 열지 못했지요. 이현이 다시 말했습니다. 저희가 아주 도울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빚을 대신 갚아드린다 한들 살아가는 버릇이 달라지지 않으면 같은 일은 다시 되풀이될 것입니다.
제가 원님으로서 해드릴 수 있는 일은 하나입니다. 빚을 갚아 나갈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그 뒤의 살림은 두 분이 스스로 꾸려가셔야 합니다. 최 씨는 끝내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돈을 얻으러 왔는데 돌아온 것은 일자리 이야기였으니 기대와는 너무 달랐지요. 그렇다고 마다할 처지도 아니었습니다. 집을 잃게 생긴 형편이었으니까요. 결국 최 씨는 고개를 숙인 채 물러났고 금주도 아무 말 없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 뒤로 최 씨와 금주는 작은 주막에서 일을 하며 빚을 갚아 나갔습니다. 손에 물 한 번 묻히지 않던 금주는 국밥을 퍼담고 최 씨는 상을 나르는 처지가 되었지요. 누가 억지로 시킨 일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뿌린 씨앗을 제가 거두게 된 것뿐이었지요. 탐욕과 허영 그리고 게으름이 불러온 값을 제 손으로 치르게 된 것입니다. 서희는 그 소식을 전해 들었지만 기뻐하지도 슬퍼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이런 생각은 들었지요. 내가 오랜 세월 견뎌온 그 수고를 저 사람들도 이제야 비로소 조금은 알게 되었겠구나. 세상에는 공짜가 없고 사람은 끝내 제 삶의 몫을 스스로 감당하게 되는구나. 어느 봄날 저녁, 서희는 마당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지요. 그때 이현이 곁으로 와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서희가 낮게 대답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늘을 보고 있습니다. 이현은 빙그레 웃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하늘을 볼 수 있다는 것도 참 귀한 일이지요. 서희는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에는 하늘을 올려다볼 틈조차 없었지요. 새벽부터 밤까지 끝없이 일만 해야 했으니까요. 하늘을 보며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서희는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그때 방 안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녁 먹자. 들어오너라. 셋은 둘러앉아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대단한 음식은 아니었지만 그 밥상은 따뜻했습니다. 서희는 밥을 먹으며 생각했지요. 이것이 내 집이구나. 이것이 내 밥이구나. 그리고 이것이 내가 살아갈 삶이구나. 친정에서는 서희 몫의 자리가 없었습니다. 밥도, 방도, 다정한 말 한마디도 서희 것이 아니었지요. 그러나 지금 이 작은 집에는 분명 서희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서희를 불러주는 사람이 있었고, 서희를 기다리는 밥이 있었으며, 서희를 아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셨을 적 이후로 서희는 처음으로 자기 삶을 얻었습니다. 누가 거저 쥐어준 것이 아니었지요. 5년 전 겨울 산길에서 떨리는 손으로 이름도 모르는 사람을 살리려 했던 그 마음이 돌고 돌아 마침내 서희에게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도리를 끝내 놓지 않았던 그 마음이 결국 서희를 제자리로 데려다 준 셈이었지요. 밖에서는 봄바람이 조용히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창호지 사이로 스며드는 바람조차 포근하게 느껴졌지요. 서희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오래도록 가슴속에만 눌러두었던 웃음이 이제야 비로소 제 자리를 찾아 입가로 번져 나오는 듯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